임산부가 죽은 시체를 보면 뱃속아이한테 나쁘다고 용한 무속인 선생님이 그러셨거든. 장례식장은 절대 안 돼. 친정아빠가 돌아가신 날 시어머니는 제 딸의 핸드폰을 뺏고 방에 가둔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임신한 상태였던 제 딸은 시어머니의 무속신앙 때문에 친정아버지 장례식에 가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가 아들이라며 미신을 핑계로 딸이 장례식장에 가지 못하도록 감금했고 사위는 그걸 알면서도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정신나간 인간들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겠다고요. 저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살고 있는 67세 김영자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겪은 슬프고 눈물 나는 이야기이지만 기가 막히고 통쾌하게 복수했던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저는 40년 넘게 가락시장에서 고춧가루 장사를 했던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 바닥에 앉아 손님들한테 머리 조아리며 살아온 사람이었죠. 남편도 저랑 똑같았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일했고 딸 하나 키우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았어요. 그래도 딸아이 지은이가 3년 전에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서 이제는 딸 걱정을 안 하고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저의 일터에서 가까운 가락시장 근처 문정동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 왔습니다. 3월 말 어느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경찰관이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이철수 씨 보호자이십니까? 강남대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순간 귓가가 멍해지면서 손이 떨리고 온몸이 굳어지면서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제 남편 이철수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위반한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는 거였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오후였는데 단 몇 초 만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아산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영안실로 옮겨진 뒤였어요. 하얗게 천으로 덮인 남편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이럴 수가 있어요? 놔두고 어떻게 먼저 가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함께 악착같이 일했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딸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사고를 당했어. 강동구 암사동 집에 살던 딸아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뭐라고요? 아빠가? 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어요. 지은아, 빨리 서울 아산병원으로 와야 해. 빨리 와. 딸은 지금 당장 간다고 금방 도착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딸은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다시 걸었더니 이번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을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었어요. 사위 박민석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사위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쯤 남편의 동생인 시동생 내외가 급히 달려왔고 조금 뒤에는 남편의 사촌 동생들과 조카들도 하나둘 도착했어요. 빈소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정작 제 딸 지은이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수님, 지은이는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안 받고요. 밤 10시가 넘어서도 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위 박민석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퇴근했다는 말만 들었어요. 그날 밤 빈소에는 남편의 친척들이 함께 밤을 지켜주었지만 저는 딸 걱정에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잠깐 지은이 집에 다녀올게요. 저는 서둘러 택시를 타고 강동구 암사동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쯤 딸이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현관 초인종을 눌렀더니 시어머니 최연자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최연자 씨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금목걸이를 두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사돈, 얘기 못 들으셨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지은이는 못 보낸다고요. 그 말에 저는 어제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물었어요. 어제요? 제가 어제 언제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최연자 씨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제 지은이가 전화 받고 나가려고 하길래 제가 바로 말했잖아요. 임신 초기라 상갓집 못 간다고요. 그 말에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럼 지은이가 어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나온 거예요? 전화는요? 전화는 왜 안 받는 거예요? 최연자 씨는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휴대폰은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애가 계속 나가겠다고 난리를 쳐서요. 사돈, 우리 며느리 뱃속에 있는 애가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용한 점쟁이한테 갔더니 이번에는 틀림없이 아들이래요. 3대 독자대를 이을 귀한 손주라고요. 그런데 임신 초기에 상갓집 가면 부정 타서 애 떨어진다는 거 모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부정 탄다고요?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21세기에 그런 미신을 믿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사돈, 제발 부탁이에요. 지은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보내줘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최연자 씨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사돈도 참 자식 낳아본 사람이 그것도 모르세요? 그 순간 안쪽에서 딸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시어머니 제발요. 아빠 마지막 가는 길인데요. 딸아이는 방문을 두드리며 울부짖고 있었어요. 최연자 씨가 안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은아, 조용히 해. 너 뱃속에 애 생각 안 해? 저는 문틈에 발을 끼우며 말했습니다. 사돈, 지금 방문을 잠가 놓으신 거예요? 딸을 방에 가둔 거예요? 최연자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애가 나가겠다고 난리니까 방문 잠가 놓은 거예요. 이것도 다 손주 건강 위해서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사돈, 지금 당장 문 열어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지금 하는 건 불법 감금이에요. 그 말에 최연자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찰이요? 네, 경찰이요. 사람을 방에 가두는 건 범죄예요. 지금 당장 112에 신고할 거예요. 최연자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강동구 암사동에서 며느리를 방에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하고 있어요. 그 말에 최연자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0분쯤 지나 경찰이 도착했고 상황을 파악한 경찰이 최연자 씨에게 말했어요. 어르신, 이런 건 안 됩니다. 아무리 며느리라도 본인 의사에 반해 가두는 건 불법이에요. 지금 당장 문 열어주세요. 최연자 씨는 마지못해 방문을 열어줬고 곧 딸 지은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딸아이는 제 품에 안기며 엉엉 울었어요. 임신해서 배가 조금 불러온 모습이었고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엄마가 왔어. 이제 아빠 보러 가자.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동안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빠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자마자 나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막아섰어요. 임신 초기에 상갓집 가면 애 떨어진다고 절대 못 간다고 했어요. 제가 애원하고 울어도 소용없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방으로 밀어넣고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휴대폰도 빼앗아 가고요. 괜찮아, 지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딸을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는지 슬픔이었는지 아니면 그 둘 다였는지 모르겠지만 단단한 덩어리 하나가 제 가슴 한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7시쯤이었습니다. 시동생과 친척들이 지은이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지은아, 왔구나. 고생했다. 딸은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 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울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딸은 제 옆에서 상주 역할을 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가고 친척들이 함께 빈소를 지켰어요. 딸은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면서도 아버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의 헬쑥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임신 2개월인데 이렇게 고생시키다니 시댁 식구들이 정말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1시 발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딸은 제 옆에서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연구차가 출발하고 우리는 함께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아들었을 때 저는 남편에게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지은이가 왔어요. 늦었지만 왔어요. 딸도 제 옆에서 아버지의 유골함을 쓰다듬으며 울었어요. 낙골당에 남편을 모시고 친척들과 함께 점심을 먹은 뒤 저는 딸을 데리고 문정동 집으로 왔습니다. 딸에게 말했어요. 지은아, 오늘은 엄마 집에서 쉬어. 그런데 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안 돼요. 시어머니가 화날 거예요. 저는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딸을 암사동 집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왔어요. 집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딸이 방에 갇혀 울던 모습, 최연자 씨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미신을 핑계로 친정아버지 장례식을 방해한 그 악독함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런데 문득 3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최연자 씨한테 모욕을 당했었죠. 그날은 5월이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예식장에서 딸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저는 일부러 수수한 옷을 입고 갔습니다. 노량진 시장에서 산 평범한 검정색 정장이었어요. 사실 제 옷장에는 백화점에서 산 고급 정장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걸 입지 않았습니다. 딸이 시댁에서 친정 때문에 무시당할까봐 일부러 가난한 척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부자 친정이라고 알려지면 딸한테 더 많은 걸 요구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 상인 행세를 했고 최대한 수수하게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에 도착하니 신랑 측 가족들은 모두 명품 옷을 입고 있었어요. 최연자 씨는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고 시누이 박미주 씨는
구찌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패백을 드릴 때였습니다. 신랑 측 친척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최연자 씨가 저를 보더니 옆에 있던 시누이 박미주 씨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미주야, 저게 신부 친정엄마래. 어머, 옷 좀 봐. 시장에서 산 것 같지 않니? 사람은 격이 있어야 하는데 참 사돈 맺기 창피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고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거니까요. 딸이 시댁에서 잘 살 수 있다면 제가 조금 무시당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참고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후 딸이 시댁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저는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명절 때마다 친정에 오면 딸은 늘 피곤해 보였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추석 때 한 번은 딸의 손등에 붉은 자국이 있는 걸 봤어요. 지은아,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물으니 딸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요리하다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게 화상 자국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누군가한테 맞은 자국 같았거든요. 지은아, 혹시 시댁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다시 물었지만 딸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시어머니도 시누이 언니도 잘해줘요. 하지만 딸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죠. 저는 딸이 보고 싶어서 암사동 집으로 찾아갔어요. 미리 연락하고 가려다가 깜짝 선물로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 그냥 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는데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지은. 화장실 구석에 락스 자국 남았잖아. 제대로 안 닦고 뭐 하는 거야? 시누이 박미주 씨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박미주 씨가 명품 잡지를 보며 누워 있었고 화장실에서는 딸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임신 초기라 입덧이 심한 시기였는데 딸은 독한 락스 냄새를 맡으며 헛구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으억, 으억. 딸의 목에서 구역질 소리가 났어요. 그러자 박미주 씨가 소리쳤습니다. 야, 유난 떨지 마. 나도 임신하면 너처럼 할 것 같아? 그리고는 발로 딸의 어깨를 툭툭 쳤어요. 빨리 닦으라고.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못된 시누이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 들어가면 딸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언젠가는 쓸 날이 올 거라고 그때를 위해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딸은 시댁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명절 준비는 혼자 다 하고 시누이가 빨래까지 시켰습니다. 한 번은 딸이 친정에 왔을 때 무릎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는 걸 봤어요. 지은아,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물으니 딸은 그냥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누군가한테 무릎을 꿇고 빌었던 자국이라는 걸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딸이 이혼하고 싶다고 하면 그때 나서야지. 지금은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딸이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딸의 목소리는 기쁘기보다는 불안해 보였어요. 그래도 손주가 생긴다는 게 좋아서 저는 딸을 축하해줬습니다. 지은아, 축하해. 이제 몸조리 잘하고 시댁에서도 잘해줄 거야.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시댁 식구들은 딸이 임신했다고 해서 더 잘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부려먹었습니다. 용한 점쟁이가 이번에는 아들이라고 했다며 최연자 씨는 딸을 더욱 감시하고 통제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딸을 방에 가둬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위 박민석은 어땠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인간은 장인이 돌아가신 날 저녁 내연녀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더군요. 장례식장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보며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우리 딸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제대로 보여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사무제를 지낸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랍을 열어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영자식품 대표이사 김영자. 그 명함을 보며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까지는 딸을 위해 참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최연자, 박민석, 박미주, 그 집안 식구들한테 제대로 보여줄 거예요. 감히 내 딸을, 내 손주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실장, 나야.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일 좀 해야겠어. 박민석이라고 우리 사위 있잖아. 그 사람 다니는 회사가 어딘지 알지? 그래, 거기 우리가 지분 얼마나 가지고 있어? 15%? 좋아. 그리고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아파트 말이야. 시댁 식구들이 사는 곳인데 그 건물 주인이 누군지 확인해봐. 그래, 내가 산 거 맞아. 10년 전에 투자 목적으로 산 건데 설마 거기 살고 있을 줄은 몰랐네. 재미있네, 정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은 따사로웠지만 제 마음속은 복수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어요. 사무제를 지낸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정체를 확실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입던 후줄근한 티셔츠와 편한 바지 대신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고급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검정색 명품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비쳤어요. 시장 아줌마가 아니라 700억 원대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고급 세단을 타고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영자식품 본사로 향했어요. 빌딩 앞에 차를 세우고 내리니 경비 아저씨가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이네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회장실에 들어서니 비서실장 최민호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최 실장. 그나저나 내가 부탁한 거 알아봤어요? 네, 회장님. 전부 조사했습니다. 최 실장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제 앞에 놓았어요. 저는 그 서류를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사위 박민석의 인적 사항과 경력이 적혀 있었어요. 박민석, 35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현재 대성전자 과장, 연봉 8천만 원.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엘리트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박민석은 주식 투자로 2억 원의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회사 공금 3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회사에서는 발각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 회계감사 때 들통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더 가관인 건 불륜이었습니다. 박민석은
회사 후배인 27세 여직원 이수진 씨와 6개월째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호텔에서 찍힌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는 사진들이 증거로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에서 박민석은 이수진 씨의 손을 잡고 웃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사진 밑에는 대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유산이나 빨리 정리되면 좋겠어. 그럼 빚도 갚고 우리 결혼 자금도 마련할 수 있는데. 그 말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인간이 제 남편의 장례식도 안 온 이유가 내연녀와 데이트하느라 바빴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다음 장을 넘겼어요. 시어머니 최연자 씨에 대한 조사 내용이었습니다. 최연자 65세. 남편은 10년 전 사망. 아들 박민석, 딸 박미주와 함께 거주. 무속 신앙에 심취해 있으며 월 평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점집과 굿당에 지출. 현재 사채 빚 5천만 원 보유. 그 밑에는 최연자 씨가 자주 가는 점집의 주소와 무당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강남구 청담동 소재 천운점집, 천신선녀 무당 박선희. 최연자 씨는 이 무당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는다는 내용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아파트 복도 CCTV 영상이었어요. 최 실장이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강동구 암사동 아파트 복도가 나왔고 날짜는 제 남편이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새벽 5시경 제가 초인종을 누르고 최연자 씨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경찰이 도착해서 방문을 열고 딸이 나오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 영상이면 충분합니다. 불법 감금의 명백한 증거죠. 최 실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영상 하나면 최연자 씨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건 건물 관련 서류입니다. 강동구 암사동 해동아파트 회장님께서 10년 전에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신 건물이 맞습니다. 현재 시세는 약 200억 원이고 박민석 가족이 거주하는 501호의 임대차 계약은 내년 3월에 만료됩니다. 저는 서류를 찬찬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건물의 주인이고 시댁 식구들은 제가 소유한 집에서 월세를 내며 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던 시장 아줌마가 사실은 자기들이 사는 집의 주인이었다니 말이에요. 최 실장, 이 집 임대차 계약 만료되면 갱신 안 하는 걸로 통보해 주세요.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고요.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서류가 있었습니다. 사위가 다니는 대성전자의 지분 현황이었어요. 영자식품은 대성전자의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었고 저는 대성전자의 3대 주주였습니다. 즉, 사위의 회사에 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최 실장, 대성전자 대표이사한테 연락 좀 해줘요. 제가 직접 만나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회사 직원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횡령 의혹이 있는데 확인 좀 해야겠어요. 최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에는 시누이 박미주 씨에 대한 조사 내용이 있었어요. 박미주, 38세 무직, 동생 박민석의 집에 얹혀 살며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음. 명품 가방을 중고 거래 앱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판매한 가방 중 상당수가 짝퉁으로 밝혀져 구매자들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고 있는 상태.
현재까지 피해 금액 약 3천만 원. 사기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음.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며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명품 행세하며 살더니 짝퉁이나 팔아먹고 살았던 거였습니다. 최 실장, 이 중고 거래 피해자들 연락처 확보할 수 있어요? 네, 회장님. 가능합니다. 좋아요. 그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제가 합의금을 대신 지불할 테니 박미주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라고 전해주세요. 변호사 비용도 제가 다 댈 테니까요. 최 실장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그건 좀 과하신 거 아닙니까? 최 실장, 당신은 며느리가 시댁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몰라서 그래요. 제 딸이 방에 갇혀서 친정아버지 장례식도 못 갔어요. 임신한 몸으로 락스 청소를 하고 시누이한테 어깨를 발로 차이면서도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할 거예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최 실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사위 박민석은 지금도 내연녀와 만나고 있을 거고 최연자 씨는 점집에 가서 돈을 쓰고 있을 거고 박미주 씨는 집에서 놀고 먹으며 제 딸을 부려먹고 있겠죠. 하지만 이제 곧 모든 게 바뀔 겁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하나하나 무너뜨려 줄 거예요.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저는 돌아서며 차갑게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 당장이요. 오늘부터 시작할 거예요. 가장 먼저 무당을 만나러 갈 겁니다. 최연자 씨가 그렇게 믿는다는 천운점집 박선희 무당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청담동에 있는 천운점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건물 2층에 위치한 점집이었는데 천신선녀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붉은색 천과 불상들이 가득했어요. 무당 박선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보러 오셨나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점을 보러 온 게 아니라 거래를 하러 왔어요. 박선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거래요? 네. 최연자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단골 손님이라고 들었는데요. 박선희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네, 알죠.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현금 5천만 원이에요. 이 돈을 드릴 테니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박선희는 봉투를 열어 돈을 확인하더니 침을 꿀꺽 삼켰어요. 뭘 하라는 건데요? 간단해요. 최연자 씨가 점을 보러 오면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점괘를 말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북쪽에서 귀인이 나타난다. 집주인이 바뀌면 복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요. 박선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죠.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좋아요. 곧 연락드릴게요. 그때까지 최연자 씨한테는 절대 비밀이에요. 점집을 나서며 저는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몸조리만 잘하고 있어라. 곧 좋은 일 생길 거야. 딸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걱정되는데요.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걱정 마. 엄마를 믿어. 그리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예요. 우리 딸 눈물 닦아주고
그 집안 놈들한테 제대로 본때를 보여줄 거예요. 봄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지만 제 마음속은 복수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이 오를 시간이었어요. 최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최연자 씨가 오늘 오후 3시에 천운점 집에 간다고 합니다. 박선희 무당한테 확인했어요. 좋아요. 제가 미리 알려준 대로 하라고 전해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5시쯤 박선희 무당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김 회장님 다 했어요. 최연자 씨한테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점괘를 알려줬습니다. 어떤 반응이었어요? 완전히 믿더라고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제 대박 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릴게요. 그날 저녁 최연자 씨는 암사동 집으로 돌아가 딸 박미주에게 신이 나서 말했을 겁니다. 미주야, 큰일 났어. 무당님이 그러는데 북쪽에서 귀인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엄청난 재물을 줄 거래. 그리고 집주인이 바뀌면 무조건 잘 보여야 대운이 트인다고 했어. 박미주는 반신반의하며 물었겠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집주인이 바뀐다고요? 최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을 겁니다. 응, 곧 바뀔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여야 한다고 천신선녀님이 그러셨어. 이번에는 틀림없대. 최연자 씨는 그렇게 믿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 인생이 곧 역전될 거라고, 모든 빚을 갚고 부자가 될 거라고 말이에요. 바로 다음 날 저는 최 실장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암사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최연자 씨 집에 퇴거 통보를 보내세요. 집주인이 바뀌었고 실거주 목적이니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주고요. 네, 회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이틀 후 최연자 씨는 관리사무소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았을 겁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 건물주가 변경되어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니 3개월 내에 퇴거하라는 내용이었죠. 최연자는 처음에는 당황했겠지만 곧 무당의 말을 떠올렸을 거예요. 아, 이게 바로 무당님이 말씀하신 그 집주인이구나. 귀인이 나타난다고 했잖아. 그렇게 생각하며 최연자는 오히려 기뻐했을 겁니다. 같은 시각 저는 대성전자 대표이사 정태호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 약속을 잡았어요. 정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김 회장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는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정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정 대표님, 귀사 직원 중에 박민석이라는 과장 있죠? 정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있습니다. 기획팀 소속인데 왜요? 저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회사 공금 3억 원을 횡령한 정황이 있어요. 여기 증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정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횡령이요? 네. 주식 투자 실패로 생긴 빚을 갚으려고 회사 돈을 빼돌린 것 같아요. 다음 달 회계감사 때 발각될 겁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정 대표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이럴 수가. 김 회장님, 이 정보 어떻게 입수하신 겁니까? 제게도 사정이 있어서요. 어쨌든 정 대표님 회사에 피해가 가기 전에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정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김 회장님. 바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더 부탁했습니다. 정 대표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 파면시킬 때 가능하면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해주세요. 그래야 본때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정 대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조회 시간에 처리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문득 사위 박민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그 인간은 내연녀와 또 만나고 있겠죠. 장인 유산이나 빨리 정리되면 좋겠다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누구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지 말이에요. 다음으로 저는 박미주 씨를 처리할 차례였습니다. 최 실장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최 실장, 박미주 씨한테 짝퉁 가방 산 피해자들 명단 확보했죠? 네, 회장님. 총 12명입니다. 좋아요. 그 사람들 각각한테 변호사를 붙여주고 박미주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해주세요. 변호사 비용이랑 합의금은 제가 다 댈 테니까 끝까지 가라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흘 후 박미주 씨 앞으로 경찰서 출석 요구서 12장이 날아갔을 겁니다. 사기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피해 보상 청구 금액은 총 3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박미주는 그 서류들을 받아보고 기겁했을 거예요. 엄마, 큰일 났어요. 나 경찰서 가야 한대요. 사기죄래요. 최연자는 황급히 달려와 서류를 확인했겠죠. 뭐, 사기죄? 이게 무슨 소리야? 박미주는 울면서 설명했을 겁니다. 제가 중고로 판 가방들이 짝퉁이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소한다고 해요. 엄마 어떡해요? 3천만 원이나 내야 한대요. 최연자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겠죠. 3천만 원?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우리 지금 사채 빚 5천만 원도 못 갚고 있는데 그 집안은 순식간에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횡령 조사를 받게 될 거고 딸은 사기죄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게다가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의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납골당 주변에는 진달래가 피어 있었어요.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곧 그 집안 놈들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딸 눈물 닦아주고 손주도 지켜줄 거예요.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같이 보고 싶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저는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곧 다 끝날 거예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요즘 시댁 분위기가 이상해요. 시어머니도 시누이 언니도 계속 전화하고 뭔가 급한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그냥 뱃속 아기 생각하며 몸조리만 잘해. 곧 좋은 일 생길 거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엄마를 믿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만 남았어요. 바로 저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들 앞에서 심판의 망치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최 실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박민석 씨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회사에서 파면될 예정이고 박미주 씨는 내일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고 최연자 씨는 다음 주 금요일에 새 집주인을 만나러 온다고 합니다. 완벽하네요.
수고했어요, 최 실장. 저는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시장 아줌마가 아닌 회장의 모습이 비쳤어요. 이제 막이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나지막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쇼를 시작해볼까? 그리고 차갑게 미소를 지었어요. 봄바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지만 제 마음속은 복수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회사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오늘은 사위 박민석이 파멸하는 날이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았고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실장, 오늘 준비 다 됐죠? 네, 회장님. 대성전자 정 대표님께서 오전 9시 조회 시간에 진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좋아요. 제가 직접 가서 볼게요. 회장님께서 직접 가시겠다고요? 최 실장의 목소리에는 놀람이 묻어났어요. 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 저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대성전자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30층짜리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층 로비로 들어가니 정태호 대표가 직접 나와서 저를 맞아주었어요. 김 회장님, 이렇게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구경 좀 하려고요. 방해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제 사무실에서 지켜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8층 대표이사실로 올라갔습니다. 대표실 창문을 통해 아래층 사무실들이 내려다 보였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해서 자리에 앉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박민석도 보였어요. 네이비색 양복을 입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기한테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9시가 되자 전 직원이 1층 대강당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정 대표가 저를 안내했어요.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2층 VIP석에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정 대표를 따라 대강당 2층으로 올라갔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약 300명 정도의 직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석은 앞쪽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정 대표가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긴급하게 전 직원 조회를 소집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민석은 고개를 들어 단상을 쳐다봤습니다. 기획팀 박민석 과장, 앞으로 나오시죠. 정 대표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민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박민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 대표는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박민석 과장, 당신은 지난 6개월 동안 회사 공금 3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로 생긴 개인 빚을 갚기 위해 회사 자금을 빼돌렸죠.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 말에 대강당이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박민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손을 휘저으며 부인했어요. 하지만 정 대표는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회계장부를 조작한 흔적, 당신 개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 그리고 주식거래 내역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 대표가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당신은 회사 후배인 이수진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장인의 유산으로 빚을 갚겠다고 말했죠. 이것도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그 순간 대형 스크린에 박민석과 이수진이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호텔 로비에서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직원들 눈앞에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어요. 아, 박민석은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가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직원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때 대강당 뒤쪽 문이 열리더니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민석 씨 맞으십니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다가왔어요. 박민석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경찰은 그의 손에 차가운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찰칵 소리가 조용해진 대강당에 크게 울려 퍼졌어요. 박민석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인간 원래 이상하더라. 맨날 주식 얘기만 했잖아. 회사 돈까지 손대다니 정말 나쁜 놈이네. 저는 2층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박민석이 로비로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곳에는 이미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고 박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로 실려갔습니다. 같은 시각 1층 로비에서는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내연녀 이수진 씨가 출근하려고 로비를 지나가는데 정장을 입은 여자가 다가가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수진 씨 맞으십니까?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변호사 김민지입니다. 이지은 씨를 대리해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게 소장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이수진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수진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예요? 상간녀 소송이요? 네. 박민석 씨의 부인인 이지은 씨가 당신을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회사 내 불륜 관계로 인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도 함께 제기될 예정입니다. 이수진은 주변을 둘러봤지만 로비에 있던 동료 직원들은 모두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가 박민석이랑 바람 피운 거래. 정말 뻔뻔하네. 유부남이랑 사귀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이수진은 서류를 손에 쥔 채 로비를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며 제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도 임신한 몸으로 시댁에서 온갖 구박을 받아야 했던 딸의 고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들도 똑같이 느껴야 해요. 수치심과 굴욕감을 말이에요. 정태호 대표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 회장님, 처리 완료했습니다. 박민석은 지금 서초경찰서로 가고 있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정 대표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사를 나서며 저는 휴대폰으로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실장, 1단계 완료했어요. 박민석은 구속됐고 이수진도 소송당했어요. 이제 변호사를 통해 딸한테 이혼 소장이랑 위자료 청구서 보내주세요. 네, 회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딸 지은이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이혼 소장과 위자료 5억 원 청구서를 받았을 겁니다. 박민석의 불륜 증거 사진들과 횡령 사실까지 모두 첨부되어 있었죠. 그날 저녁 박민석은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오늘 일어난 일들을 떠올리며 공포에 떨고 있었겠죠. 그때 담당 형사가 유치장 앞에 와서 말했을 겁니다. 박민석 씨, 변호사 접견 나왔습니다. 박민석은 부랴부랴 일어나 접견실로 갔어요. 국선 변호사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석 씨, 저는 당신을 담당하게 된 변호사 이정훈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횡령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99%예요. 박민석은 절규했을 겁니다. 어떻게든 좀 해주세요. 저 여기서 나가야 해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을 거예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당신 장모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장모요? 김영자 씨 말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왜요? 김영자 씨는 연 매출 700억 원대 영자식품의 회장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니던 대성전자의 3대 주주이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민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을 겁니다. 뭐라고요? 장모님이 회장이라고요? 네. 알고 계셨어야죠. 당신이 횡령한 회사가 사실은 장모님 손안에 있었던 겁니다. 박민석은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누구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지 말이에요. 그는 유치장으로 돌아가 철창을 붙잡고 주저앉았을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겠죠. 장모님을 무시했던 결혼식 날, 장인 장례식에 가지 않았던 날, 내연녀와 장인 유산 이야기를 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두려움이 엄습했을 겁니다. 장모님이 이 모든 걸 계획했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더 일어날까? 박민석은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1단계 성공했어요. 박민석은 이제 감옥에 갈 거예요. 우리 딸 마음고생시킨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아직 최연자랑 박미주가 남았어요. 그것들도 똑같이 무너뜨릴 거예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밤의 바람이 불어왔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복수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임하기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박민석이 구속된 다음 날 최연자 씨는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아들이 경찰서에 갇혀 있고 딸 박미주는 사기죄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아파트에서는 3개월 내에 나가라는 퇴거 통보까지 받았으니까요. 최연자는 아들의 변호사 비용과 딸의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동분서주했을 거예요. 친척들한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다들 횡령범 가족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을 겁니다. 은행에 대출을 알아봤지만 이미 사채빚 5천만 원이 있는 상태라 한 푼도 빌려주지 않았어요. 최연자는 절망에 빠져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을 겁니다. 그때 최연자의 머릿속에 무당 박선희의 말이 떠올랐을 거예요. 북쪽에서 귀인이 나타나 큰 재물을 줄 것이다. 집주인이 바뀌면 무조건 잘 보여야 대운이 트인다. 최연자는 벌떡 일어나 퇴거 통보서를 다시 꺼내봤을 겁니다. 건물주 변경, 실거주 목적. 그래, 이게 바로 천신선녀 무당님이 말씀하신 그 귀인이야. 새 집주인한테 잘 보이면 돈도 빌릴 수 있고 우리 집안을 살릴 수 있어. 최연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새 집주인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착각한 거죠. 다음 날 아침 최연자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을 거예요. 새 집주인분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꼭 인사를 드려야 해서요. 관리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을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최연자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머리를 말끔하게 손질하고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딸 박미주도 마찬가지였죠. 엄마, 정말 집주인한테 빌면 우리 살 수 있는 거예요? 박미주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을 겁니다. 그럼 무당님이 귀인이 나타나서 큰 재물을 준다고 했잖아. 우리가 잘만 보이면 틀림없이 돈도 빌려줄 거야. 아들 변호사 비용이랑 내 합의금도 다 해결할 수 있어. 최연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때 최연자의 머릿속에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지은이를 데리고 가자. 임신한 며느리를 보면 집주인도 동정심이 생길 거야. 최연자는 전화기를 들고 딸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지은아, 오늘 오후에 시어머니 따라와야 해. 중요한 일이 있어. 하지만 딸은 거절했을 거예요. 시어머니, 저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임신 3개월인데 입덧도 심하고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요. 최연자는 화를 냈겠죠. 뭐, 시어머니 말 안 듣겠다고? 내 남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알지? 그리고 네가 이혼 소장 냈다는 것도 다 알아. 하지만 뱃속의 애는 우리 박씨 집안 핏줄이야. 내가 이러는 것도 다 손주 생각해서 하는 거야. 어서 준비하고 나와. 딸은 어쩔 수 없이 승낙했을 겁니다. 알겠어요, 시어머니. 제가 곧 갈게요. 사실 딸 지은이는 이미 며칠 전에 제게서 전화를 받았었어요. 지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사실은 엄마가 회장이야. 영자식품이라고 700억짜리 회사 말이야. 그동안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 다 밝힐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놀라지 말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알았지? 딸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지만 곧 이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최연자의 전화를 받았을 때 딸은 제 지시대로 따라 나선 거였어요. 오후 1시쯤 최연자와 박미주는 임신 3개월인 딸 지은이를 데리고 강남구 역삼동으로 향했습니다. 제 비서실장 최민호 씨가 새 집주인을 만나러 역삼동 영자식품 본사 빌딩으로 오라고 안내했거든요. 택시 안에서 최연자는 딸에게 주의사항을 말했을 거예요. 지은아, 집주인 앞에서 너 배 내밀고 불쌍한 척해. 알았지? 임산부 보면 사람들 마음이 약해지거든. 우리가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들어줄 거야.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역삼동에 도착해서 택시에서 내리자 최연자와 박미주는 눈앞에 거대한 빌딩을 올려다봤어요. 30층짜리 유리 건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기 완전 대박인데? 박미주가 감탄하며 말했을 거예요. 그러게. 집주인이 정말 큰 부자인가 봐. 우리 잘만 보이면 진짜 대박 날 수도 있어. 최연자도 신이 나서 대답했겠죠. 세 사람은 빌딩 로비로 들어갔고 안내 데스크에서 최민호 비서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연자 씨 일행이십니까? 최 실장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새 집주인분 만나러 왔어요. 최연자는 굽실거리며 대답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최 실장은 그들을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최연자와 박미주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비굴한 표정을 연습했어요. 우리 살려면 무조건 잘 보여야 해. 알았지? 돈 빌려달라고 무릎 꿇을 준비도 해야 돼. 최연자가 딸에게 속삭였을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복도가 나타났어요. 대리석 바닥에 고급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복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앞장서서 걸었고 최연자 일행은 그 뒤를 따랐어요. 복도 끝에는 큰 문이 있었고 그 문 위에는 회장실이라고 적힌 금색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손님 모시고 왔습니다. 안에서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최 실장이 문을 열었고 최연자 일행은 떨리는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회장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커다란 책상과 가죽 소파, 그리고 강남 전경이 보이는 통유리창이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 의자는 뒤를 돌려져 있어서 누가 앉아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연자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을 거예요. 회장님, 저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암사동 아파트에 사는 최연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자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최연자는 더 다급하게 말을 이었겠죠. 회장님,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혹시 저희한테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3억만 빌려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저희 며느리도 임신 중이고요. 최연자는 지은이를 앞으로 밀어냈을 겁니다. 그때 회장 의자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의자가 180도 회전했고 앉아있던 사람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저였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올린 모습으로 차갑게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최연자와 박미주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은 떡 벌어진 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돈? 최연자가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박미주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사돈 어르신이? 이게 어떻게? 박미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어서 와요, 사돈. 내 회장실은 처음이죠?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최연자는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섰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돈이 왜 여기 있어요? 회장이 누구냐고요? 최연자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명함을 집어들어 최연자에게 던졌어요. 명함이 공중에서 휙 날아가 최연자의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영자식품 대표이사 김영자. 그 명함을 보며 최연자는 비명을 지를 뻔했을 겁니다. 사돈이 회장이라고요? 이게 무슨? 최연자는 명함을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확인했어요. 네, 제가 바로 이 회사 회장이에요. 연 매출 700억 원대 영자식품 말이에요. 그리고요, 사돈니가 사는 암사동 아파트 건물주도 바로 접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최연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그럼 새 집주인이? 네, 바로 저예요. 사돈, 천신선녀 무당한테 들었죠? 귀인이 나타나서 큰 재물을 준다고요? 제가 바로 그 귀인이에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최연자는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을 거예요. 무당이 자기를 속였다는 것, 귀인이 아니라 복수자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이에요. 안 돼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최연자는 고개를 마구 저으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웃으며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여기 등기부 등본이 있어요. 암사동 해동 아파트의 소유주는 김영자 바로 접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성전자 주주 명부예요. 15% 지분 보유, 김영자. 사돈 아들이 다니던 회사의 3대 주주가 바로 저였어요. 저는 서류들을 최연자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최연자는 서류를 보더니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럴 수가 없어. 옆에서 지켜보던 박미주도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돈 어르신이 전부 이걸. 그럼 동생을 잡아넣은 것도? 네, 제가 했어요. 사위가 횡령한 회사가 제 손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짝퉁 가방 팔아서 사기친 것도 제가 피해자들한테 변호사를 붙여줬고요. 저는 박미주를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박미주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때 딸 지은이가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 딸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어요. 시어머니 신우이. 이제 끝이에요. 지은이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최연자와 박미주 앞에 던졌습니다. 이혼 소장이랑 위자료 청구서예요. 박민석 씨와 저는 이혼합니다. 그리고 불법 감금, 폭행, 학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제기할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최연자는 고개를 들어 지은이를 쳐다봤습니다. 지은아, 우리가 그래도 가족인데 손주 생각은 안 해? 그 뱃속의 애는 우리 박씨 집안 핏줄이야. 최연자가 절규했지만 지은이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양육권은 제가 가져갑니다. 이 아이는 평생 당신들 얼굴 보는 일 없을 거예요. 그렇게 귀하다던 손주, 이제 영영 못 보실 거예요. 그 말에 최연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안 돼. 내 손주, 내 점지받은 아들 손주. 최연자는 기어서 지은이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저는 그 앞을 가로막았어요. 사돈, 이제 그만하세요. 감히 제 딸을 방에 가두고 친정아버지 장례식도 못 가게 막았어요? 임신한 몸으로 락스 청소를 시키고 발로 차고 구박했죠? 그럴 자격이 어디 있어요? 제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연자는 얼굴을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사돈. 그건 다 손주 건강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한테 3억만 빌려주세요. 아들 변호사 비용이라도 내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다고요? 사돈, 제 남편 장례식 날 제 딸을 방에 가뒀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저한테 자비를 베풀었나요?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 실장을 불렀어요. 최 실장, 경호원들 불러주세요. 이 사람들 내보내야겠어요. 네, 회장님. 최 실장이 전화기를 들었고 곧 경호원 4명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분들 1층 밖으로 안내해 드려요. 저는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최연자는 바닥을 기며 소리쳤지만 경호원들은 그녀를 들어 올렸어요. 박미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발버둥을 치며 끌려갔지만 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회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곧 복도에서 최연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딸 지은이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지은아, 이제 다 끝났어. 딸은 제 품에 안기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5층 아래로 최연자와 박미주가 건물 밖으로 쫓겨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두 사람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탓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구경하며 수군거렸죠. 저는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속이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찾아오고 서울은 무더위로 후끈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시원했습니다. 모든 게 제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박민석의 재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이 열린다고 했어요.
저는 딸 지은이와 함께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딸의 배는 임신 5개월이 되어 제법 불러와 있었어요. 지은아, 괜찮아? 힘들면 안 가도 돼. 저는 딸을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도 끝을 보고 싶어요. 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법정에 도착하니 이미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대성전자 직원들도 몇몇 보였고 기자들도 있었어요. 횡령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거든요. 피고인석에는 박민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2달 전에 잘 나가던 엘리트 직장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어 있었어요. 박민석은 방청석을 둘러보다가 저와 딸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공포와 원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차갑게 쳐다볼 뿐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모두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박민석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피고인은 회사 공금 3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명백하고 횡령한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으며 배우자 몰래 불륜관계를 유지한 사실도 인정됩니다. 또한 장인의 장례식에 불참하고 내연녀와 만난 사실, 장인의 유산으로 빚을 갚으려 한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민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하지만 재판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인 회사와 가족들을 원망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합니다. 선고가 끝나자 교도관들이 박민석을 끌어냈어요. 박민석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딸 지은이는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야. 저는 딸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최연자와 박미주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사람은 2달 전보다 훨씬 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옷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제대로 손질하지 못한 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최연자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무릎을 꿇었어요. 사돈,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3년이나 감옥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최연자는 제 바지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박미주도 옆에서 빌었어요. 동생은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사돈, 그만하세요.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법원에서 결정한 일인데요. 제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최연자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사돈이 대성전자 주주잖아요. 회사한테 탄원서라도 써달라고 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최연자는 계속 빌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돈, 제 남편 장례식 날 제 딸을 방에 가뒀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저한테 자비를 베푼 적 있나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안 돼요. 저는 최연자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어요. 최연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복도 한쪽에서 낯선 남자 2명이 다가왔어요. 최연자 씨 맞으십니까? 남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최연자가 고개를 들어 물었어요. 저희는 대한금융 소속입니다. 5천만 원 사채 빚 갚으실 거죠? 이자까지 합하면 지금 8천만 원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최연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요? 벌써 3개월이나 밀렸잖아요. 오늘 당장 안 갚으면 집에 있는 물건들 다 압류할 겁니다. 남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미주도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남자들을 쳐다봤어요. 우리 집도 곧 나가야 하는데 물건들까지 가져가면 어떡해요? 그건 우리 알 바 아닙니다. 일주일 안에 돈 마련하세요. 남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최연자와 박미주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딸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최연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최연자와 박미주는 암사동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는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최 실장이 보고를 해줬어요. 회장님, 최연자 씨 일가가 오늘 아파트에서 나갔습니다. 이삿짐도 거의 없더라고요. 사채업자들이 가전제품이랑 가구들을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경기도 의정부 쪽 월세 20만 원짜리 원룸으로 갔다고 합니다. 어머니랑 딸이 둘이서 살기로 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들의 몰락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딸 지은이의 이혼도 정식으로 성사되었습니다. 박민석은 감옥에서 이혼 동의서에 서명을 했고 법원은 위자료 5억 원 지급 판결을 내렸어요. 물론 박민석은 돈이 없었지만 출소 후에도 평생 갚아야 할 빚으로 남게 되었죠. 딸은 법원을 나서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자유예요. 정말 자유예요. 딸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엄마가 옆에 있을게. 그날 저녁 저는 딸과 함께 남편의 납골 땅을 찾아갔습니다. 여름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다 끝났어요. 우리 딸 고생시킨 그 인간들 전부 다 응징했어요. 박민석은 감옥에 갔고 최연자랑 박미주는 빈털터리가 됐어요. 우리 딸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고 곧 손주도 태어날 거예요. 당신이 보고 싶어 했던 손주 말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옆에서 딸도 아버지 위패에 대고 말했어요.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힘들었지만 엄마 덕분에 다 이겨냈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딸이 될게요. 그리고 뱃속의 아기한테도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줄게요. 딸의 목소리도 울먹였습니다.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남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물어가는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 났구나. 복수도 끝났고 새로운 시작도 눈앞에 있구나. 납골 땅을 나서며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랑 시누이 언니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지.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아니야.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 하지만 제 마음속 한편에는 약간의 연민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결국은 자기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파멸한 거니까요. 하지만 그건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제 딸을 괴롭히고 남편의 장례식을 방해한 대가였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 아이가 태어나면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으로 키울 거예요.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요.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너무 강하기만 하면 안 돼. 따뜻한 마음도 가져야지. 할머니는 복수는 했지만 마음이 편하진 않거든. 제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여름밤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우리 딸이랑 손주 잘 돌볼게요. 그리고 당신 목까지 사랑해 줄게요.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남편이라고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긴 전쟁이 끝났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고 서울에는 첫눈이 내렸어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산부인과 분만실밖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 지은이가 지금 막 출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분만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순산하셨습니다. 건강한 남자아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손주가 태어났어요. 저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잠시 후 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딸은 지쳐 있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 예쁘죠? 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예쁘다. 할아버지 닮았네. 저는 아기의 작은 손을 만지며 눈물을 닦았어요. 아기는 새빨간 얼굴로 눈을 꼭 감고 있었지만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이름은 뭐로 지을 거야? 제가 물었어요. 준호요. 아빠 이름 한 글자 넣어서 이준호. 딸의 대답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태어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딸과 손주를 데리고 문정동 집으로 왔어요. 제가 평생 살던 이 집에서 이제 3대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딸아, 여기가 내 집이야. 이제 편하게 지내. 저는 딸에게 말했어요. 감사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새벽에 울 때도 있었지만 저는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어요. 이 작은 생명이 우리 집에 기쁨을 가져다 주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보다가 익숙한 얼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최연자 씨였어요. 의정부 재래시장에서 좌판을 펼치고 채소를 팔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리포터가 물었어요. 여기서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최연자는 지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3달쯤 됐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요. 옆에는 박미주도 보였어요. 그녀도 같은 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하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제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 저를 찾는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대성전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 대표님이 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최 실장의 목소리였어요. 그냥 괜찮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제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라 제 딸의 행복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딸은 행복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손주를 데리고 남편의 납골 땅을 찾았어요. 여보, 우리 손주 데리고 왔어요. 준호라고 이름 지었어요.
당신 이름 한 글자 들어갔죠?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방긋 웃으며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해요. 딸도 행복하고 손주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제가 해낸 거예요. 우리 딸 지켜낸 거예요. 납골당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하얗게 내리고 있었어요. 딸이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겨울은 정말 따뜻한 것 같아요. 저는 딸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한테는 봄만 올 거야. 우리는 그렇게 눈길을 걸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기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딸은 창밖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핸들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요. 가장 큰 고통 끝에 가장 큰 행복이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남편을 잃었지만 딸을 되찾았고 손주를 얻었어요. 복수는 달콤했지만 결국 제게 진짜 기쁨을 준 건 가족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정동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3년 전 딸의 결혼식 날이 떠올랐어요. 그날 저는 일부러 초라한 옷을 입고 갔었죠. 딸을 보호하려고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딸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보호는 숨는 게 아니라 맞서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해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기를 재우고 딸과 함께 거실에 앉았어요.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딸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따뜻한 집 안에서 저희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7세의 시장 아줌마였던 제가 700억 원대 기업의 회장으로서 딸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할머니가 되어 새로운 생명을 품에 안았어요. 인생의 가장 큰 슬픔과 가장 큰 기쁨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사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때로는 숨어 있는 것보다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진정한 보호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위해 참고 견디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